네, 안녕하세요. 윌리엄 홍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그 윌리엄 홍의 그 알기 쉬운 부동산 강의 시리즈 1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법원 경매 세일, 사실은 경매 세일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정확한 단어는 경매 세일보다는 법원 강제 세일입니다. 코트 오더드 세일이라고 그러죠. 그 법원 그 강제 세일 또는 그냥 흔히 우리가 말하는 법원 경매 세일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BC주에서 법원 경매 세일이라는 부분이 시작이 되는 시점은 일단은 그 오너분이 3개월 이상 모기지를 연체했을 경우에는 이제 금융기관이죠. 보통 은행에서 이제 법적 조치에 대한 노티스를 줍니다. 그 전에 계속 워닝 레터나 이메일을 보내죠. 뭐 첫 번째 달 모기지가 연체가 됐다. 계속 연체가 되면 어떻게 하겠다. 이런 고지가 나오다가 만약 마지막에는 3개월이 지나서까지도 모기지가 계속 연체가 되면은 파이널 노티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파이널 노티스에 의거해서 그 채권자, 우리가 모기지라고 부릅니다. 모기지. 채권자는 법원에다가 피티션, 신청 청원서를 제출을 하죠. 그 순간부터 이제 그 채권자, 은행은 피티셔너로 이제 신분이 바뀝니다. 피티셔너가 되면서 비로소 이제 법원 경매 세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게 되면은 당연히 등기 권리증에도 펜딩 리티게이션이라는 딱지가 이제 붙게 되죠. 그래서 일단 이게 붙는 순간에 이제 그 법적으로 거래가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바이어들이 반드시 이제 집을 사실 때 그 타이틀 서치를 보고 사셔야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데, 거기에서 만에 하나 피팅 리티게이션이라는 부분이 찍혀 있으면 그 집은 이제 사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지금 소송이 지금 계류 중이다, 뭐 이런 뜻이니까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집 주인을 포함해서 나머지 모든 후순위 채권자를 영어로 이제 리스폰던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분들이 다 이제 법적 절차에 이제 인벌브가 되는 것을 통보를 받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후순위 채권자나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뒷장에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일단 이렇게 되면은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바로 경매가 시작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소위 말하는 리뎀션 타임 피어리어드라는 걸 줍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 채무 변제 기간 정도가 되겠죠. 보통 한 6개월 정도를 이제 기간을 이제 부여를 해주는데, 그때까지 법원이 유예 기간을 주는 거예요. 셀러한테, 오너한테, 자, 최후의 마지막 그 소유권 방어할 수 있는 기회를 줄 테니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을 해서 빚을 갚아라, 모기지를 다 페이업을 해라, 라는 식으로 이제 그 기간을 주고요. 만약에 이제 집 주인이 성실하게 자구 노력을 계속 하는 것이 보이면 이 6개월이라는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그 집주인이 전혀 자구책이 없다, 뭐 전혀 뭐 그 이거를 그 소유권 방어를 하기 위해서 또는 빚을 갚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안 보인다, 그럴 경우에는 6개월이 지나면 더 이상 연장을 안 하고요. 그럼 이제 바로 이제 법원의 최종 그 처분 명령이 떨어지게 되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드디어 이제 법원 그 경매 세일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오면 그 리뎀션 그 타임 피어리드까지 다 지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너가 자구책으로서 이제 해결을 못했을 경우에는 이제 그 굉장히 복잡한 그 채권에 대한 우선순위 관계가 이제 설정이 되는데,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법원에 대한 경매 세일을 하겠다고 신청하는 사람을 우리가 피티셔너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로 이건 누가 하냐면은 1순위 채권자가 합니다. 그러니까 1순위 채권자라고 하는 것은 간단해요.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가 모기지를 받을 때 first 모기지, second 모기지, third 모기지 이런 순으로 이제 순서가 매겨지는데, 이게 채권 회수에 대한 우선 순위입니다. 순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 등기소에 등기되는 날짜 순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1순위 채권의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1순위 채권자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가장 먼저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법원 경매 세일을 통해서 잔금이 남았다, 만약에 처분을 하고 나서도 그 1순위 채권자에게 그 부여됐던 채권 금액이 다 충족이 됐는데도 돈이 남았다, 그럴 때는 그 남은 돈이 2순위 채권자로 넘어가고요. 2순위 채권자에 대한 그 부채도 다 클리어가 됐다, 그러면 또 3순위 채권자, 4순위 채권자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고요. 만에 하나 1순위 채권자에 대한 채권이 다 클리어가 안 됐다, 모자른다, 집을 팔았는데 100만 불인데 채권 금액이 1순위 채권자 금액이 150만 불이다. 그럼 50만 불이 빵꾸가 났지 않습니까? 빚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2순위, 3순위, 4순위 그 모든 후순위 채권들은 다 소멸되는 겁니다. 한 푼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채권에 대한 우선순위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피티셔너, 리스펀던트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신청하는 사람을 피티셔너, 그 뒤에 있는 그 후순위 채권자들을 리스펀던트라고 이제 영어로는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 하면은요. 만약에 사실은 신청은 꼭 반드시 1순위 채권자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2순위든 3순위든 4순위든 채권자라면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2순위나 3순위 채권자가 신청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하면요. 만약에 2순위 채권자가 그 피티션, 경매 신청을, 그 법원 경매 세일을 신청을 했다. 그러면은 3순위, 4순위, 5순위 채권자들의 채권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어떤 그런 프로시저로 진행이 됩니다. 채권을 2순위 채권자가 회수를 하고도 남는 게 있을 경우에는 3순위한테 가고, 3순위 채권이 다 소멸이 되고 남는 게 있으면 4순위, 5순위로 가는데, 없으면 다 자동 소멸이고, 문제는 1순위 채권자에 대한 권리는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꽝인 거죠. 그러니까 굳이 내가 2순위 채권자거나 3순위 채권자면서 신청자가 될 이유가 하도 없는 거예요. 괜히 남 좋은 일만 해주는 거죠. 왜냐하면 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내 앞에 있는 채권자, 1순위 채권자에 대한 어떤 그 권리는 그대로 살아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관계, 권리 부분은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워터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물이 이렇게 떨어지듯이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 그래서 핵심은 채권자 입장에서는 등기 순위 확보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1순위 채권자, 그래서 이제 first mortgage 또는 다른 말로 legal mortgage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first mortgage가 되는 것이 중요한데 어떤 순서로 되느냐? 그 등기사무소에 등록한 등록 날짜 순이다. 여기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처분 방식에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강제 세일, 그 법원 경매 세일, 강제 세일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몰스, foreclosure 또는 이제 order absolute라는 이 두 가지의 이제 두 가지 상이한 어떤 그 조치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를 쓰는 케이스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중요한 이유는 부동산에 대한 가치가 채무보다 낮을 경우,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겁니다. 부동산 가치가 100만인데 전체 채무가 150만 불이다. 이럴 경우에는 퍼스트 모기지는 법원 강제 세일을 선택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강제 세일을 선택을 하게 되면 판매 후 부족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집주인한테 계속 개인적인 소송을 통해서든지 해서 청구를 받아내려고 노력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것도 오너가 이제 돈이 있어야지 되는 얘기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계속 모자라는 금액에 대해서도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부동산 가치보다 채무가 많을 때, 다시 말하면 부동산 가치가 채무보다 낮을 때에는 이제 법원 강제 세일을 선택을 하고,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항상 MLS에서 보는 코트 오더드 세일이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법원 몰수는 거꾸로 말하면 일본 바이어한테 노출되진 않아요. 이거는 어떤 경우에 쓰냐 하면요. 부동산 가치가 채무보다 월등히 높을 때, 그러니까 부동산 가치가 150만 불인데 채무는 100만이다. 이럴 경우에는 아예 그냥 법원 몰수, 오더 앱솔루트 또는 이제 포클로저를 신청을 해서 1순위 채권자가 소유권을 직접 취득을 해서 내가 그냥 오너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순간에 모든 후순위 채권들은 다 자동 소멸이 됩니다. 그래서 돈이 많이 남을 경우에는 남는 돈들을 돌려줄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요 부분에서 설명 못 드렸는데, 만약에 집값이 만약에 채무보다 높아. 그래서 집을 팔았을 때 채무를 다 갖고도 돈이 남았어. 예를 들어서 두 명의 어떤 채권자가 있었는데 1순위 채권자, 2순위 채권자 다 충족을 시키고도 10만 불이 됐든 20만 불이 남았다. 그럴 경우에는 그 부분은 판매하고 나서 남는 부분은 집주인한테도 갑니다. 부족분은 집주인한테 청구를 할 수 있고, 이게 법원 강제 세일이라면 법원 몰수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독박이거나 독식인 거예요. 남으면 다 그냥 자기가 갖는 거고, 만약에 모자란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집주인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청구를 못하고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그럼 모든 나머지 채권들도 자동이 소멸되는 거고, 때문에 당연히 부동산 가치가 채무보다 높을 경우에 이제 더 많은 돈을 이제 받기 위해서 이제 1순위 채권자가 진행을 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하게 되면 나머지 후순위 채권자들이 가만히 있지가 않죠. 왜냐하면 분명히 집가치가 전체적인 채권 금액보다 높다는 걸 알 텐데, 이거를 혼자 1순위 채권자가 몽땅 다 독식하려고 그래? 그걸 가만두질 않지 않습니까? 그럼 바로 이제 법원에 대한 이의 신청을 냅니다.
그래서 이거는 몰수하면 안 되고 법원 강제세, 코트 오더 세일로 돌려달라 라고 이제 이의 신청을 내면 법원에서는 또 그 부분을 받아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자동으로 이제 그 법원 강제 세일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이런 구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 매물과 법원 강제 세일 간의 어떤 그 비교를 보시면요. 일반적일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그 집을 보죠. 그래서 집을 본 그 뷰 데이트를 오파상에 쓰고 또 거기에는 뭐라고 쓰 있냐면은 내가 오늘 본 것과 같은 상태를 이제 당금일 날 또는 포지션 데이 때 같은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어떤 조항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증 조항이. 그리고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표준 계약서를 이제 쓰죠. 그 리얼터들이 쓰는 웹폼으로 되어 있는 스탠다드 계약서를 쓰는 반면에 그리고 이제 또 조건 해제에서 바이어가 이제 만족을 하면 해지하는 거고 만족이 안 되면 해지하지 않는 거고 또 가격 같은 부분들도 이제 다 계약할 때 이제 다 확정이 되는 거죠. 물론 나중에 가서 이제 조금 뭐 인스펙션 같은 거를 통해서 그 무슨 디피션시 같은 걸 미세 조정하면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조정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거나 조건 해제 전까지는 다 계약 그 가격이 확정이 된다는 말씀이죠. 대신에 법원 강제 세일의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없어요. as is where is라는 아주 무시무시한 문구가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너가 그 뷰 데이트에 본 거는 상관이 없고 컴플리션 데이트 때에 있는 그 상태다. 그대로 가져가는 거다. 그 상태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다. 때문에 내가 본 날의 상태와 잔금을 치르고 나서 집 상태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이 전혀 없고요. 이런 모든 내용들이 이제 스케줄 A라는 어떤 그 부속 서류에 면책조항으로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걸 반드시 확인을 하고 사인을 하고서 사셔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조건 해제. 그러니까 이제 그 법원 강제 세일에서는 퍼스트 바이어가 있고요. 퍼스트 바이어의 오퍼가 억셉트가 되면은 나머지 이 집에 관심이 있었던 모든 바이어들한테도 다 고지를 해서 이 사람들이 코트 데이트, 법원 그 말하자면 경매 날에 와서 다시 한번 2차 라운딩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건 해제를 했다고 해서 그냥 낼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법원의 승인이 또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격은 이제 그 코트 데이트 이날 그 어떤 그 상황에 따라서 그날 다시 이제 세컨 라운드를 통해서 가격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퍼스트 바이어긴 했지만 내가 떨어지고 그날 더 높은 최고가를 쓴 어떤 다른 바이어한테 낙찰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굉장히 불투명하고 또 굉장히 많은 그 위험이 따르는 그런 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은 주로 이제 강제 세일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왜냐하면 포클로저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일단 일반적으로 MLS에 나오는 게 아니니까는요. 우리가 이제 소위 그 MLS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은 다 법원 강제 세일인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이제 법원 강제 세일을 절차를 하나하나 좀 살펴보시면 일단 법원에서 지정한 그 독립적인 부동산을 고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법원의 감독 하에 리스팅을 하고 판매를 진행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리스팅 가격 결정 시 페어 마켓 밸류가 맞느냐 이 부분을 항상 리포트 보고요. 이것을 이제 저티파이 하기 위해서 항상 그 2주에 한 번 정도씩 시장 동향 보고서 우리가 CMA라고 그러죠. Comparative Market Analysis 이 CMA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 현황이라든지 가격 변동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이제 계속 제출을 해야 되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원 오너를 보호하는 부분도 있고요. 이걸 너무 그 페어마켓보다 너무 후려쳐갖고 아주 싸게 팔아버리면은 손해를 보는 거니까 그 어떤 그 원 오너를 보호하는 측면도 있고요. 두 번째는 후순위 채권자를 보호하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걸 너무 싸게 팔아버리게 되면은 남는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정상 가격으로 팔았을 때는 만약에 2순위 채권자까지는 커버가 될 수 있었는데 이걸 너무 이제 싸게 쳐가지고 팔게 되면은 뭐 1순위 채권자밖에는 커버가 안 된다. 이렇게 되면 또 불공평하기 때문에 또 그러한 여러 가지 그 여러 사람들의 그 이해가 얽혀 있기 때문에 페어마켓 밸류 부분을 준수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법원 경매라 그래서 꼭 싼 게 아니에요. 그 부분을 조금 아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프로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는 항상 어떤 특정한 사람인에게 유리한 가격이 아닌 공개 시장 경쟁의 원칙을 고수한다. 라는 부분이 이제 어떤 그 법 철학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만약에 집에 그 세입자가 없이 비어있는 집이다 그러면 그나마 낫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본 날의 집 상태랑 내가 이제 그 잔금을 치르고 포제션 데이 때 열쇠를 바꾸고 집에 들어갔을 때 상태랑 거의 같을 테니까. 문제는 법원 강매세를 하는 집에 세입자가 있을 경우예요. 이때는 10중 8구 이 세입자가 회피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자기는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정당하게 예를 들어서 그 내가 픽스드 텀으로 1년 그 테넌시 어그리먼트가 있는데 뭐 한 두 달 만에 이런 어떤 조치가 사당이 났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첫 번째 매각이 결정이 되면 그냥 법원에서 최소 2주 노티스로 해서 무조건 퇴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 법원의 명령이 레지덴셜 테넌시 액트보다 상위법이거든요. 그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레지덴셜 테넌시 액트에서는 이제 그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이제 픽스드 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보호를 받지만 경매 세일에서는 아닙니다. 법원 명령이 우선이기 때문에 무조건 나가야 돼요. 설령 내가 픽스드 텀으로 좀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그 노티스 주는 기간도 거의 한 2주밖에 안 돼 되게 짧습니다. 때문에 굉장히 회피할 수가 없죠. 세입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나가기 전에 그 집을 다 때려 부수고 나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근데 또 내가 그 오파를 쓸 때에는 as is where is라는 스케줄 A에는 조건이 딱 명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소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다 내가 알고 사는 거고 만약에 그런 기물 파손이 되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 수리 비용이 대충 얼마 정도 발생할 것이라는 부분들 버퍼도 가지고 다시는 오파를 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추가로 돈이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조금 마지막 단계에서 말씀드리던 많은 내용인데 만약에 이제 첫 번째 바이어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집이 마음에 들어. 그래서 이제 오파를 쓰게 되면은 첫 번째 바이어의 오파는 일반 오파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조건도 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뭐 인스펙션도 하시려면 하실 수도 있고 또 뭐 필요하면은 모기지 서브젝트 파이낸스도 넣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본인이 원하는 조건을 집어넣고 그 조건을 해제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일단 조건 해제가 됐다 그래서 이게 끝난 게 아니라 조건 해제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부동산 중개인은 법원한테 이제 통보를 하고 그럼 법원에서 코트 오더 코트 데이트라는 게 나옵니다. 코트 데이트가 나오면 그 부동산은 그동안에 이 집에 관심을 보였던 모든 잠재 구매자들한테 전부 다 통보를 해야 돼요. 자, 지금 오파가 억셉트가 됐고 조건이 해제가 됐다. 그래서 법원으로부터 이제 심리 기일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이제 한국말로 심리 기일이라고 그러고 영어로는 이제 코트 데이트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코트 오더 데이트라고 그러거든요. 코트 오더 데이트가 나왔다. 그래서 이제 이날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참여를 해라. 오파를 써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통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만약에 안 하면 나중에 또 리스팅 부동산이 굉장히 큰 또 고초를 겪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굉장히 통지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고요. 단지 이날 이제 그 코트 오더 데이트가 열려서 오시게 되면 그때 내는 오파는 no subject as is offer예요. 아무런 조건도 달 수가 없고요. 그냥 있는 상태로 받는 오퍼고요. 그래서 이제 디파짓도 뱅크 드라프트로 준비를 해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오퍼를 한 두어 개 정도를 써가요. 저도 이제 실무적으로 이제 그 법원 경매 세일을 한 두어 번 해봤는데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바이어분들이 마음에 든다 그러면 기다리라 그러죠. 왜냐하면 퍼스트 바이어가 돼봤자 남 좋은 일만 시켜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오퍼를 써서 억셉트가 되고 조건 해제가 됐다고 내 집이 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인 거죠. 그때부터 이제 법원 심리기에 코트 오더 데이트가 나오는 거고 진짜 관심 있는 모든 바이어들은 그 심리기일 코트 오더 데이트 때 다 모여서 다시 한번 경합을 하는 세컨 라운드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기다리셔라. 그러면 내가 이제 이 리스팅 부동산한테 관심이 있다는 건 분명히 표명을 하고 코트 오더 데이트가 나오면 알려달라고만 얘기해 놓으면 계속 모니터링 하다가 언젠가 그 날짜가 뜨면 그때 움직이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만약에 가게 되면 오퍼를 한 두세 개 정도를 써가요. 왜냐면 거기서 바로 수정하고 고치기가 어려우니까 가격란을 블랭크로 두고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그래 놓고서는 이제 그 오퍼를 두세 개를 준비를 했다가 이제 눈치 작전을 보는 거죠. 몇 명이 왔는지도 보고 굉장히 강한 눈치 작전을 보다가 이제 막판에 가서 최종 가격을 이제 적고 그 다음에 이제 디파짓도 이제 뱅크 드랍트도 같이 어태치를 해서 오퍼를 제출을 합니다. 그 자리에서 이제 단 1회 비공개 서면 입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제 가장 최고가를 쓴 사람의 낙찰이 된 거에 대해서 이제 그 법원에서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낙찰이 됐다, 입찰이 됐다.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이제 그 뱅크 드라프트 이제 그도 제출을 하고 이제 오퍼가 억셉트가 된 거죠. 그럼 이제 본인께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그 낙찰된 사람의 금액이 기존 퍼스트 바이어보다 높으면 퍼스트 바이어는 꽝이 되는 거죠. 열심히 남돈이나 키우고 그냥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거고, 높은 금액을 쓴 새로운 바이어가 결국은 최종적으로 승리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이름이 옛날에는 이게 그 경매식으로 이제 됐었던 모양이에요. 뭐 100만 불 쓴 사람이 있는데 110만 불 있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게 바뀌어서 지금은 원샷들입니다. 그래서 그냥 1회 가장 높은 최고가를 쓴 사람한테 딱 한 번만 하는 구조로 바뀌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는 경매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법원 강제 세일이라는 말, 포트 오더드 세일이라는 말이 좀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입에 경매 세일 이렇게 이제 입에 붙어서 얘기를 하는데, 일단 정확한 부분은 강제 세일입니다. 그 다음에 만약 이렇게 돼서 이제 내가 그 매물을 이제 그 낙찰이 되면 번복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디파짓을 그 자리에서 내야 되거든요. 뱅크 드라프트를 끊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만약에 나중에 번복한다 그러면 몰수당할 수도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이런 그 법원 그 강제세인 집은 모기지 승인이 거의 안 난다고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집 상태도 굉장히 안 좋고 하기 때문에 일반 매물보다 굉장히 보수적으로 50% 이하 이런 식으로 굉장히 적게 나오거나 안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최대한 자기가 굉장히 충분한 양의 캐시를 갖고 있어야 되고요. 이 부분도 집을 사시기 전에 반드시 은행이랑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지만은 그 수리 비용 이런 부분들도 실질적인 매입가에다가 다 포함을 시켜서 경매를 하실 때 진행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은 뭐 법원 경매에 대해서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국은 모르겠어요. 한국은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마치 그 어감상, 느낌상 법원 경매세를 잘 고르면 싸게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시세보다? 라는 어떤 그 신심에서 출발을 하셔서 한번 그 도전해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경험을 해본 결과로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썩 싼 거는 아니다. 물론 싼 것도 있겠죠. 아주 뭐 어쩔 수 없는 상태에서 굉장히 싸게 일단은 진행이 돼서 어떤 그 법원 그 코트 오더 데이트 때도 그런 공개 입찰에서도 그 가격이 너무 그렇게 높지가 않아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시장이 굉장히 핫해서 가격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갈 때에는 그나마 법원 경매 세일을 통해서 다소 싸게 사실 수는 있지만, 일반적인 정상적인 마켓에서는 이 법원 경매 세일을 통한다고 해서 시세보다 아주 싼 매물을 기대하시는 것은 실질적으로 쉽지 않다. 오히려 어떤 그 위험, 리스크나 또는 그 수리 비용 이런 어떤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더 불편하고 위험이 너무 크다 때문에 반드시 이제 경험이 많은 그런 부동산 전문가랑 부동산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서로도 꼼꼼하게 확인을 하시고 추가로 들어갈 비용들이 뭐가 있는지도 잘 확인을 하신 다음에 진행을 해 주실 거를 이제 부탁을 드리고요. 혹시라도 이런 법원 경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시거나 또는 지금 관심 있는 매물이 있으시다고 하시면요, 전화 주시면 제가 또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심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을 다 말씀을 드렸고요. 또 오늘 내용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그 주관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반드시 이제 그 해당 전문가들과 상의하신 후에 결정하실 것을 부탁을 당부를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그동안에 쭉 준비해 왔던 소위 말하는 윌리엄 홍의 부동산 이야기 또는 윌리엄 홍의 알기 쉬운 부동산 시리즈가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쭉 세미나도 하고 이제 어떤 그 신문에 칼럼을 하기도 하고 하여튼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간추려서 발표를 하는 내용들은 여기서 끝났고요. 추후로라도 이제 좀 더 관심 있는 주제나 또 어떤 새로운 주제들이 생겼을 때는 그때 가서 이제 업데이트를 하겠지만, 일단은 제가 그동안에 준비했던 내용들은 끝입니다. 그동안 그 윌리엄 홍의 그 알기 쉬운 부동산 시리즈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 준비한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